안녕하세요. 방구석 수다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논술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다방면에서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많은 학자들은 고민을 했는데요. 영국 다윈 연구센터의 올리버 커리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0만 년 뒤에는 인류는 두 가지의 종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로 잘난 인종 대 못난 인종인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이 모습이 커리 박사가 예견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커리 박사는 미래는 유전적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상류층이나 고학력층,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호함으로써 유전적 불평등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뚜렷하게 차이를 지닌 두 개의 인종이 출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부유층들은 날씬하고 긴 몸과 장의력을 지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종은 키가 작고 지능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유층들은 유전자 조작이나 성형수술 또 배우자 선택 등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2006년도 기사인데요. 지금 봐도 조금 심란하긴 합니다. 커리 박사의 예측은 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5년에 발표한 소설 타임머신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웰스는 80만 년 뒤에는 인류는 지상에 살면서 미를 추구하는 엘로이족과 지하에 살고 노동을 하는 머루족으로 갈라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님이 영화 기생충을 찍으실 때 이 책을 읽고 찍으셨을까요? 지상에서 꼭 살아남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미래 세계를 예언한 작품이 바로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만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계급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또 편할까요? 아니면 꿈이 없어져 버릴까요? 인류의 미래를 예견한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예브게니 자마틴의 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암울한 인간의 미래를 예견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1932년에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풍자의 성격이 강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상당히 근접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인 소마와 촉감영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금기어가 있는데요. 결혼, 사랑, 임신, 엄마, 아빠, 셰익스피어의 작품, 책, 신, 가정, 출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신을 부정합니다. 그 자리에 포도교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포드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포드가 맞습니다.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해낸 1908년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해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린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포드 자동차가 생산된 해를 기원 1년으로 해서 25세기 후의 이야기, 즉 지금으로부터 500년 뒤의 이야기가 멋진 신세계의 배경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듯 이 멋진 신세계는 아이들도 대량 복제화 생산이 가능하고 그 아이들은 수면학습 원리와 신파블로프식 훈련을 받아서 소마를 먹으며 모두들 아무 불만 없이 살게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는지 뒤에서 좀 보실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5계급으로 나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다 이 외모와 지능이 정해지는 겁니다. 알파 계급은 그에 어울리는 지능과 외모를 지니고요. 입실론은 또 그에 맞춰서 노동에 필요한 근육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입실론에게 지능이 주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맞춤형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 암울하기도 하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멋진 신세계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데요. 바로 신파블로프식 조건 반사와 수면 학습 원리를 이용한 교육을 받습니다. 신파블로프식 조건 반사란 파블로프 박사가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고 음식을 주었더니
나중에는 종만 올려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인간도 그처럼 계속 학습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학습 원리 또는 수면교수법이라 불리는 것은 체면교육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잠을 잘 때 반복적으로 교육해서 그 내용을 평생 진리로 알고 살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계급의 의식을 분리해서 갖게 하는데요. 말하자면 잘 때마다 너는 알파 계급이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입실론이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많이 먹고 잠이나 푹 자라. 뭐 그런 건가요? 멋진 신세계는 사실 좀 길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문장 트렌드로 보면 이렇게 짧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읽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고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명 세계에 사는 알파, 제일 높은 계급이죠. 그 알파 계급의 버나드가 인간 냄새라고는 나지 않는 이 멋진 신세계, 문명국이 지겨워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느껴서 야만인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야만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거기서 한때 베타 계급으로 살던 린다와 그의 아들 존을 만납니다. 둘 다 아주 멋진 신세계인 문명국을 동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문명국으로 오게 되는데 존이 버나드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서는 아빠, 엄마 이런 호칭, 결혼, 출산 이런 말은 금기어이거든요. 근데 버나드가 여기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나드가 그 금기를 어긴 겁니다. 버나드는 문명국 사람들에게 금기사항을 역설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금기를 어겼습니다. 그렇게 존은 결국 선망하던 문명세계로 왔는데요. 그러면 존은 행복할까요? 존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존은 야만국에서 하던 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펄쩍 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존이 그들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약속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끔찍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문명국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사랑 이런 것들은 금기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금지된 장난이죠.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요? 마치 파트리크 G 스킨터의 존 머시 이야기 속의 주인공 존 머시 뒷모습 같죠. 존은 결국 행복만을 강요하는 이 문명국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공된 행복, 문명은 비문명보다 우월할까요? 멋진 신세계는 끊임없이 행복할 것을 강요하고 그 행복을 위하여 소마와 촉감 영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불행할 권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유토피아는 장소를 말하는 토피아와 조언의 이유 그리고 없는 오유를 합쳐서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상향이죠. 이 작품은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우생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1883년 영국의 F. 골튼이 처음으로 창시했는데요. 그리고 존이 외친 불행할 권리는 김용규 작가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는 책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독일 페터 슬로트다이커 교수의 유전공학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두었거든요. 우린 매일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책에서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관한 교사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말입니다. 야만인 존은 그토록 동경하던 멋진 신세계에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그가 찾던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가 행복한 것은 들컹들컹 굴러가면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가 다 채워져 있으면 너무 빨리 굴러가느라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